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채널명 책 읽어주는 세상에서 리나의 책갈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입니다. 지은이는 한민, 펴낸 곳은 북희입니다. 지은이 한민은 엄혹한 생태 여건 속에서 종족 유지와 서식지 확대를 꾀하고 있는 토종 문화 심리학자입니다. 저자는 두 나라를 문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5분 심리학을 들어가 보시면 저자의 거침없는 입담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문화와 마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정확하게 5분이 되면 동영상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겉으로 드러난 두 나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콘텐츠를 비교 분석해서 그 밑바탕에 있는 정서적, 문화적 차이를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구별해 놓은 책인데요. 문화심리학자인 저자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오늘날 대중문화는 물론 속담과 씨름, 스모 같은 전통문화까지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먹방의 나라 한국, 야동의 나라 일본, 산으로 들어가는 자연인, 방으로 들어가는 히키코모리, 하늘 품은 한국 귀신, 자리를 지키는 일본 귀신 등 두 나라 문화 비교에서 시작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성격적 특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담긴 숨은 의미와 심층 심리까지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비슷한 듯 다르지만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는 일본인의 행동과 한국인이라 오히려 관심을 두지 못했던 한국인의 행동의 숨은 배경을 살피다 보면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을 더욱 잘 알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르는 건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질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차이가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됐는지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비교 분석한 책,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국인의 정, 일본인의 아마에. 정은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와 마음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이견이 많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우리는 정에 대한 수많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인들의 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정은 친밀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감정을 뜻합니다. 유명 영어 강사 한 분은 정을 영어로 attachment, 즉 애착이라고 옮기던데요. 정이 애착 자체는 아니지만 애착에서 오는 감정이니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애착에서 오는 감정이 정의 전부일까요? 사실 오래 사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애착과 사랑은 한국인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친구들 사이의 끈끈한 정은 발견됩니다.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오랜만에 보면 반갑고 잘못을 이해해주고 흉어물 없이 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이라면 정이 정말 한국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에 대한 문화적 맥락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정이냐를 따지는 것은 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이 한국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정이라는 감정의 방향에 있습니다. 앞에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우세한 주체성에 자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도 자신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에 와서 가장 한국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 와서 어떤 하숙집에 숙소를 잡았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주인 아주머니가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 뭐 하시냐, 형제가 어떻게 되냐, 생일은 언제냐 등등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묻더랍니다.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지만 꽤나 개인적인 중국인인 이 학생은 처음 만난 사람이 개인사를 묻는 것이 불편했다는군요. 그렇게 얼마를 살다가 어느 날 아침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식탁에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가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영문을 몰랐던 학생이 이게 웬 거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오늘이 내 생일이라 준비했다라며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답니다. 만리타양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일상을 받은 이 학생은 감동했고 이것이 한국의 정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주목하실 점은 하숙집 아주머니의 행동입니다. 아주머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학생의 생일을 챙겨준 것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주머니의 주관적 판단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중국 유학생이 자신의 하숙집으로 들어온 순간 그 학생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인식했으며 고향과 이름, 나이 등을 물어보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타국에 딸을 보내고 생일에 따뜻한 밥도 못 챙겨줄 중국 부모님의 심정을 떠올리며 생일상을 차려준 것이죠. 이 주관성이야말로 정의 한국적 특성입니다. 자신이 인식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하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이 정입니다. 국민과자 초코파이의 광고 카피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인 것은 정의 주관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주관성은 한국인 심리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관성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한국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의 경우로만 예를 들어도 많은 사례가 있지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오랜만에 온 손주가 예쁘고 반가워서 뭘 그렇게 챙겨주십니다. 고봉밥에, 국에, 전에, 고기에, 나물에. 배가 터지게 먹고 나면 할머니는 과일, 떡, 약과, 수정과 등을 계속 내오십니다. 손주배를 터뜨리실 작정 같습니다. 더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쳐도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그칠 줄 모르죠. 이 마음이 바로 정입니다. 손주의 의견이나 상태보다는 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앞서는 것,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쪽으로 동기화된 마음인 것이죠. 명절이 끝난 후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는 손주의 가방에 남은 전과 떡, 참기름이며 과일 등을 바리바리 챙겨주셨을 겁니다. 그걸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손주의 난감함이나 의지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정은 때때로 지나친 참견이나 오지랖, 사생활 침해 등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정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귀찮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을 주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가 오히려 야속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변화하는 시간의 물결 속에서 예로부터 지속되어 오던 모든 일이 그 의미를 달리해가고 있습니다. 정과 정을 주고받는 방식도 마찬가지겠지요. 문화는 당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필요에 따라 변화합니다. 참견과 오지랖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 자체가 이미 달라졌겠지만요. 그러나 점차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한국인들의 정은 대단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정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서로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늘어났겠지만 모쪼록 정과 이상적인 관계 사이에서 지혜로운 접점이 발견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마에는 가장 일본적인 정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에는 우리말로 응석이나 어리광쯤으로 옮겨지는데요. 우리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에 해당하는 일본어 또한 존재합니다. 닌조 혹은 오모이아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응석이나 어리광이 가장 한국적인 정서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닌조나 오모이아리가 가장 일본적인 정서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없습니다. 아마에라는 정서가 가장 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1년 도이다케오는 아마에의 구조라는 책에서 일본인들의 아마에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아마에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의 마음, 이것이 아마에입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도이다케오는 아마에를 수동적 대상애라고 정의하는데요. 여기가 아마에가 한국인의 정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앞에서 정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성, 즉 주관성이라 말씀드렸었죠. 정은 상대방에게 대해 내가 갖는 감정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고 내가 느낀 만큼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이죠. 아마에처럼 정도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아이는 조건 없이 제공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죠. 일본의 아마에가 아이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한국의 정은 어머니의 입장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어린아이의 자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이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는 아이의 감정 경험을 내면화했다면 한국인은 어머니의 감정 경험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즉, 한국인의 정은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능동적 주체인 것이죠. 수동적 대상애로 정의되는 아마에와는 그 방향이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낀 애정을 상대에게 베풀고자 하는 정에는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주체성 자기의 특성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는 애정을 받으려는 아마에는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대상적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성 자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에가 과연 일본 문화와 일본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다케오는 아마에가 일본인의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일반적 경험으로 확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에를
인간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리의 상황을 부정하고 분리가 가져올 고통을 잊으려는 마음인 동시에 분리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닥칠 갈등과 불안을 숨기려는 심리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리란 어떤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도이 다케오의 설명을 정신역동 이론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아마에는 일본인들이 분리불안에서 대처하기 위한 문화적 방어 기제이자 그 감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리불안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게서 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일본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았을 때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찾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다가 외롭고 힘들 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든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마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아마에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메이와큐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서의식증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메이와쿠는 상상 이상으로 일본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마에는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아마에조차 남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아마에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2013년 방영된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일본 드라마를 번안한 것인데요. 여기에 일본의 아마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등학교부터 힘겨운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이 선생님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어리광 부리지 마 라고 쏘아붙입니다. 여기서의 어리광은 아마에의 번역어입니다. 사회는 성적으로 너희들을 평가하고 성적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으니 공부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어리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인식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의 연인들이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연락을 하지 않고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도 필요 이상의 잦은 전화가 연인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좋지만 힘들고 보고 싶을 때 연인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꺼려야 한다니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군요. 정리하자면 일본인들에게 아마에란 매우 간절하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어쩌면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힘들고 외롭다고 아마에를 드러냈다가는 폐를 끼치는 인간 또는 자립하지 못한 인간이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아마에의 이중성은 일본인들의 마음에 매우 취약한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람처럼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쿨하게 갈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지나가던 선비입니다. 우리의 많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지나가던 선비들께서는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갚은 까치에서처럼 죽을 고비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선비들은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조상의 그 후손들 아니랄까요.
한국인의 오지랖은 유명합니다. 오지랖이란 윗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말로 오지랖이 넓다는 뜻은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한국인 대인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단연 오지랖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원서 어디 넣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명절 때마다 미혼 취중생들을 괴롭히는 친척들의 오지랖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가 무슨 옷을 입는지, 누구랑 밥을 먹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연봉은 얼만지, 애들 학원은 몇 개 보내는지 등등 인터넷에는 주변인들의 오지랖으로 괴로워하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오지랖이 부정적인 편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프로 참견러, 지나가는 선비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지언정 중생들의 목숨을 구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수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분이죠. 이수연 씨는 일면식도 없었던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지하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생겨서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선로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한 시민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나물 위에 달려오는 열차 앞에 뛰어드는 사람들,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지 못하고 교통정리를 하거나 사고 잔해를 치우는 사람들, 그 무섭다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일에 참견하는 이유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서, 우리 아들 딸 같아서 걱정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참견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또한 나이나 직위 등 위계가 개입된 참견은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참견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동기는 파편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을 지지해줄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IMF 금모으기나 태안 유조선 사고, 코로나 사태 등 사회가 어려운 시기마다 빛을 발하는 소위 국난 극복의 유전자, 최근 요소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소방서 같은 곳에 자신이 갖고 있던 요소수를 두고 가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죠. 이런 현상들은 남의 일을 남의 일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오지랖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참견을 극도로 꺼린다고 할까요? 일본인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입니다. 민폐, 즉 메이와쿠는 일본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규범 중 하나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는 일본이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와쿠가 적용되는 맥락은 한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데요.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민폐라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신이 끼친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구조된 한 할머니가 자신을 구조한 구조대원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IS에 납치되어 살해당한 기자의 부모 역시 제 자식 문제로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인터뷰를 했죠. 어떤 이들은 지진의 잔해에서 며칠씩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사랑하는 자식이 말리 타국에서 살해당한 와중에도 자신을 낮추고 사회를 생각하는 일본 문화와 일본인들의 정신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위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죄송할 일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본인들의 민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일본인들에게 온은 태어나면서 죽은 천황, 국가, 일반적인 사회와 타인들의 존재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의무를 뜻합니다. 또한 일본에는 온가에 실하여 입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으면 이는 온을 입힌 상대와 사회에 엄청난 민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늘 갚을 길 없는 온을 입은 죄스러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죄스러움을 느낀다기보다는 이러한 행위 양식이 문화적으로 행해지고 또 의사소통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위에 예로 든 상황에서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그 행동이 문화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그 결과는 이지매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남의 일에 참견을 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참견은 어떤 이에게 온이 될 수 있고 온을 입은 이는 반드시 온을 갚아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준으로 온을 갚는 것이 부담이 될 뿐더러 온을 갚지 않는 것은 더 큰 민폐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남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 자체를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인이 누구에게 한 끼라도 얻어먹는 것을 꺼리고 철저히 더치페이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줬다면 나도 다음에 그에게 밥을 사줘야 하니까 말이죠. 한국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이와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결초 보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일본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융통성이 있죠. 은혜는 언젠가 때 되면 능력이 되면 갚는 것이지 은혜 하나 입으면 하나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갚는 날까지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선의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등치는 유형의 인간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필요한 일에 서로 참견하지 않고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일본식의 대인관계가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의 일이라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는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한국인, 이성적 일본인.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두고 많이 언급되는 말 중에 일본인은 이성적이고 한국인은 감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외교 문제 등에서 한국의 반응을 비판할 때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이성적인데 반해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일견 맞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감정 표현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 문화 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집단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일본인들의 감정 표현은 그 폭이나 빈도가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확실히 적게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인의 감정 표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TV에서 쓰나미로 아들을 잃은 젊은 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던 일본 어머니가 밀려드는 슬픔에도 카메라를 바라보며 애써 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 일본 어머니의 감정이 매우 생소했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이고 손발이 떨릴 정도인데 웃음을 보일 수 있다니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 한국에서는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배에 갇힌 채 수장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이를 본 고위 관계자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문화는 구성원들의 감정 표현 방식을 결정합니다. 해당 문화에서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특정 정서의 표현은 억제되거나 권장되는데요. 이를 문화적 표출 규칙이라고 합니다. 비교 문화 심리학에서는 대개 개인주의 문화권은 감정 표현이 크고 많은 데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은 감정 표현의 크기도 작고 그 빈도도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주의 문화권 내에서도 집단주의 문화권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죠. 사실 대표적인 것이 집단주의 문화권 안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감정 표현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슬픔의 표현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아무래도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만큼 한국인들도 대외적으로 지나친 감정 표현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본인과 비교하게 되면 사정이 다르죠. 한국인은 슬픔은 물론 분노나 잘난 척 등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자제해야 할 정서를 훨씬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가능한 상황과 맥락이 있죠. 자신과 잘 모르거나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 표현을 덜 하지만 가족, 친지, 친구들과 같이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솔직하고 거침없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일본인들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일본인은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잘 아는 이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신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혹은 주변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감정 표현 방식을 다테마에라고 합니다. 본심인 혼내는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죠. 제퍼니즈 스마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낯선 사람에게도 곧잘 지어 보이는 친절한 미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아이오 와라이, 즉 꾸민 미소, 억지 미소라고 부르죠.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짓는 미소인데요. 동일본 대지진 인터뷰에서 보았던 일본 어머니의 미소가 이것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그 미소 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토록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보일 수 있는 어머니의 절제력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문화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나 감정 표현의 억제가 정신건강에 그리 이롭지 못하다는 것은 심리학의 상식입니다. 일본 문화를 지배하는 감정의 은폐와 억제라는 규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다가 감정 표현 불능증에 빠지기도 하고, 밖에서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억제하다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대신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훈육이 뒤따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과 공감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 방식은 아이들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음 이론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은 만 3세에서 5세에 이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이들의 경우 이 능력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 평균 4개월에서 11개월, 최대 2년 가까이 늦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일본 심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아이들은 같은 시기에 서구 아이들보다 공감 능력의 발달이 빨랐는데 말이죠. 일본 아이들의 공감 능력 발달이 늦는 것에는 집단주의 문화나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이 아닌 일본 문화만의 특성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심리학자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지나치게 엄격한 일본의 훈육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부모들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엄격한 양육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자 마스이 히로시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 등의 항목에서 일본은 한국, 중국, 미국, 터키 등 6개 나라 중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과거 제가 참여했던 연구에서도 일본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때로 지나치게 오냐오냐 해주는 것 같은 한국의 양육 태도는 높은 공감 수준과 자기 가치감으로 이어집니다. 사교적이고 자아 탄력성이 높은 성격이 되기 쉽죠. 물론 일본인들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감정 교류와 엄격한 훈육은 다른 이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성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가치감도 매우 떨어지겠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이것이 감정의 회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이지화라는 방어기제입니다. 이지화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감정이나 태도를 고립시키고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이들은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객관화함으로써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성적인 어휘들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하게 세부 설명을 늘어놓는 등 상황에 연결된 감정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감정 표현을 대단히 제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쾌하고 수준 낮은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지화와 관련된 행동 양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앞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든가 아예 문제 자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말이죠. 한편 한국인들의 경우는 주로 감정 조절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일본인들의 이지화와 비교해서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화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한국인들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 반사회적 성격의 어떤 속성,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성향이 한국인들의 문화적 성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좌절되었을 때 불안과 분노가 행동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행동하니까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건 확실하죠. 하지만 일본인이 매사에 이성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서점 한복판에 혐한 코너를 따로 두고 주말마다 혐한 시위가 벌어질 리는 없을 테니까요. 거꾸로 보자면 매사에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의 행위 양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어려워하고 감정 표현을 불안해하는 데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직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치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